오로라사우루스를 보러 극지의 공룡을 찾아 떠나는 탐사 여행을 제가 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건데요. 탐사란 말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난 샅샅이 더듬어 조사한다. 생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적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샅샅이 알아보는 거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실험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 연구실에서 할 때는 물론 거기도 가끔 사고가 나지만 웬만해서는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야외 현장, 조사 지역이라는 게 보통은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는 게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제목인 오로라사우루스란 말은 만든 말이에요. 이런 이름의 공룡은 원래 없어요. 오로라란 말하고 그 공룡이란 말을 합쳐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특히 오로라에 대해서는 알래스카에서 제가 보고 온 오로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공룡 발굴을 한 경험도 있어서 그 얘기도 뒤에 좀 짧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오로라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 논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 아시겠죠, 보니까? 아닌가요? 사실 그 발음하기도 힘든 의구류나러 쿠피켄시스라는 이름의 공룡이 발견되었어요. 알래스카에서 발견됐는데 사실은 아주 옛날에 발견됐지만 공룡이 아닌 다른 동물인 줄 알았다가 최근에 다른 공룡과 잘 비교해봤더니 새로운 공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2015년 9월달 얘기였는데요. 이 공룡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게 구름이 아니고 오로라거든요. 알래스카 같은 추운 지역에서 파충류는 보통 추운 데서는 잘 못 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발견된 공룡이기 때문에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라서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공룡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 보러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해본 결과로 제가 갔다 온 얘기를 이제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 11월 달에 갔었는데요. 9박 10일로 갔었는데 과학탐험가, 작가, 배우, 학예사를 포함한 5명의 팀을 만들어서 갔었어요. 탐사대. 혹시 여러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공유가 광고하는 옷가게 아시죠? 이 회사는 디스커버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채널과 무관해요. 그냥 라이센스만 받아온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즘에 많이 있죠. 그것도 라이센스만 받아온 거이긴 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회사 그 사장님이 이 아이템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이것도 일종의 사회공헌인데 탐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탐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3회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I am Discove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투표 결과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는 탐사비를 주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찍은 사진과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짧은 걸로 남기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굉장히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만 아마 조만간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유심히 봐뒀다가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만간 문경수 탐험가님이 아마 여기에서 강연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학탐험가로 요즘에 제주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탐험가분이 그분의 친구인 화가와 함께 팀을 조직해서 탐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윤현숙 씨라는 배우예요. 아시죠? 막대 먹은 영애 씨. 이건 이혼 전이거든. 아직은 친할 때. 그리고 이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김옥빈이라는 배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콘텐츠를
맡길 사람으로 저를 맡겨가지고 5명이 함께 탐사를 꾸려서 가게 된 거죠. 그럴듯하죠? 알래스카에 갔어요. 이게 누구예요? 미국의 상징인 거죠. 그 산 모습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 추운데 계속 차를 두면 차가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열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전기줄이 연결돼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시동 걸리게 될 수 있는 장치지. 아주 추운 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아까 위험을 무릅쓴다 그랬잖아요. 갔더니 이런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이제 눈밭에서 막 갈아야 되기도 했었고요. 이동하다가 눈에 갇혀가지고 그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오두가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밤중에. 다행히 제설차가 와줘가지고 길을 터줘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그 탐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시의 모습이에요. 11월 달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야 현상의 반대인 흑야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후 3시면 해가 져요. 대신에 오로라를 보기엔 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곳이었고요. 이게 알래스카에 있는 그 대학교인데 페어뱅크스에 있는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간판인데 간판에 이렇게 온도계가 달려 있어요. 오후 1시에 찍은 사진인데 영하 25도. 제가 이제 여러 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저 때 가서 입었던 옷 보셨죠? 그거 입고 갔더니 이래도 안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온 기능만큼은 저도 보장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로켓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너무 추워서 못 보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못 보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원래 계획했던 거를 전부 다 하긴 어려웠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오로라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로라의 로켓을 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오로라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쏘는 로켓가 이곳에 국제극지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켓들을 쏴서 오로라에 가서 여러 가지 장치를 측정을 하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수집하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용하기도 해요. 여긴 지도도 팔고 여기는 냉장고거든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 거게요? 화석은 아니에요. 뭐 같아요?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인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빙하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빙하는 그냥 물이 얼어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쌓여있는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눈이 쌓이고 쌓이니까 눈 사이에 공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갇혀있는 거야. 그러면 그 빙하가 아주 깊은 거는 뭐 10,000년, 100,000년 전 빙하까지도 캐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꺼낸 빙하 안에는 10만 년 전의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때 이런 빙하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미생물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운 데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따뜻하게 만들면 다시 활동하는 그런 미생물들도 많아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드릴을 이용해서 이런 빙하를 꺼내는 걸 이제 아이스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빙하를 꺼내면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어요. 이 공기가 10,000년 전, 10만 년 전 공기인 거지. 자, 그래서 저희가 갔던 페어뱅크스에 있는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이름이 멋있죠. 북극박물관. 아무 데서나 지을 수 있는 이름 아니겠죠.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맘버스 같은 화석들을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갔던 건 이해 때문이었으니까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방문을 했어요. 여기도 실제 이 공룡이 발굴된 지역은 여름에만 그것도 보트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11월 달 가서는 직접 현장을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거기를 탐사했던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갔던 거였고요. 여기에 그래서 여름에 탐사하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긴 전시를 하는 걸 보고 올 수 있었죠. 저 때는 그래도 머리가 아직 허옇진 않았구나. 이분이 패트릭 드러킨 밀러 교수님이신데 이 북극박물관의 큐레이터이기도 하신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몇 인분쯤 나올까? 여기에 발굴한 공룡들을 보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허연 게 뭔지 아세요? 공룡뼈를 발굴한 사람들도 그거를 연구실로 가져와서 일을 하자면 옮겨가면서 깨지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석고붕대로 감싸서 가져오고 그 석고붕대를 딱 잘라내면 다시 온전한 그 공룡뼈를 발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박물관에 가서라도 이렇게 석고붕대로 감싼 뭔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운반하는 과정에 있던 그 공룡뼈를 그대로 열어놓은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진짜 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이빨. 누구 이빨이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져왔는데 발톱은 요 옆에 그 신경이 들어가는 홈이 있는 게 차이가 좀 있고요. 얘는 이빨이에요. 그런데 진짜면 좋겠지만 진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똑같이 그대로 크기, 형태, 색깔, 얘는 무게까지 똑같이 만들어낸 복제한 표본을 가져왔고요. 이것도 꽤 비싼 거이긴 해요. 비싸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육식공룡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빨이 뾰족해요. 이빨이 뾰족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이빨의 옆에 톱니가 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썰 때 칼 있잖아. 거기 우돌두돌하죠. 그게 더 잘 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그러면 초식공룡의 이빨은 어떨까요? 뭉툭하지 않고 날카로운데 저런 뾰족한 이빨이 아니라 면도날처럼 생긴 이빨이 있어요. 풀을 자르기도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그 북극박물관 수장고라는 창고에 가면 이런 공룡뼈 같은 화석들이 잔뜩 들어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올 수 있었죠. 공룡은 못 봤지만 이제 오로라를 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로라가 좀 보이나요? 그런데 네. 이거를 보러 갈 수 여기 좀 허옇지 않아요? 그 수증기가 얼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갔던 곳은 체나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알래스카에서도 약간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이에요. 온천이죠, 온천. 온천의 특징은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은 사는 사람이 없는 데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오로라를 볼 때 사람이 안 살아야 되겠어요? 불빛이 없어요. 그렇지, 불빛이 없어야 오로라를 더 밝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얼음이 잔뜩 끼어있고 물속에 들어있어도 머리카락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온천에 있었는데 노천 온천을 즐기고 있다가 하늘을 보니까 아까처럼 이런 게 보인 거야. 이런 게 보인 거지. 그래서 뛰쳐나와 봤더니 오로라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왔지. 예, 보이죠? 머리는 다 얼었죠. 이때는 머리가 까맸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TV에서 이런 오로라 모습 많이 보셨죠?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진을 제가 그냥 그 카메라 들고 와서 삼각대도 없이 찍은 거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오로라가 왜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태양풍이 날아왔는데 그게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밀어내는데 그게 퍼져나가다가 극쪽에서 빨려 들어와가지고 부딪혀 생기는 일인데 그렇게 부딪히는 걸 뭐랑 부딪히냐면 지구 대기랑 지구 공기랑 부딪히거든요. 지구의 공기는 어떤 성분이 주로 있게요? 두 개. 제일 많은 게 자석. 산소는 두 번째로 많은 게 자석. 제일 많은 게 질소죠. 그래서 질소랑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 이런 색깔을 띠고요. 산소랑 부딪히면 또 이런 색깔이 더 띠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더 다채로운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 가 있는 내내 눈이 와서 사실은 못 볼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로라를 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오로라가 활발하려면 태양풍이 세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태양의 흑점 활동 같은 게 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세게 와도 지구에서 계속 눈이 내리고 있으면 못 보겠죠. 지구 날씨도 맑아야 돼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아야 볼 수 있는 게 오로라이기도 하죠. 오로라만 보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저렇게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발사해보는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권호철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애국가 영상에 보면 울릉도 도톡 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걸 촬영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계산해서 울릉도에서 도톡 쪽을 바라보고 언제 사진을 찍으면 해가 떠오르는 걸 찍을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촬영하신 분이고, 천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 찍으신 영상이긴 한데요. 영상은 영상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에 담겨진 소리예요. 잘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무슨 소리가 났는지. 무슨 소리 같아요? 비명 소리. 그렇지. 비명 소리가 들리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비명이 들려요? 오로라가 생겨서. 오로라를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여기에 가서 처음 오로라를 보고 한 5분 동안은 비명만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로라가 어떤 원리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뭐 사막을 탐사하거나 뭐 다양한 현장에 가서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근데 오로라를 봤더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비명만 지르고 있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과 별개로 내 눈앞에 펼쳐진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건 저 자신을 바꿔놓은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로라를 과학자로서의 저는 오로라를 보기 전에 나와 오로라를 본 후에 나가 다른 사람이 됐을 정도로 저에겐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명만 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본 이후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오로라를 보는 게 타당한 일이니까 기회만 되신다면 꼭 오로라를 보러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나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오로라 보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연의 경이다라는 말이 식상하지만 그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고비사막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갔었는데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갔었습니다. 8박 9일인데 몽골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 다음에 고비사막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서 활동한 시간은 한 4, 5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공룡뼈를 발굴하러 갔던 거였고, 거기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왜 고비사막에 갈까요? 고비에 가서 공룡을 캐는 이유는 뭘까요? 공룡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또? 사막이 따뜻한 거는 맞는데 차갑기도 하지만 사막에서는 공룡 화석을 잘 발견해내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고비 사막에 있는 화석이 있는 퇴적암층은 매우 부슬부슬해서
캐기가 쉬울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룡이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네. 우리 대구에도 공룡 나오는 거 알아요? 네. 그렇지. 수성구에서 잘 아셔야지. 이따가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공룡뼈들은 굉장히 단단한 암석 속에 있어서 발굴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 중생대에는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암석들이 다 부어졌거든. 딱딱해졌어요. 오래 걸리는데 여기 부슬부슬해서 금방 캐낼 수 있는 게 강점이긴 하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우리 주변에 가기 좋은 곳들에서 공룡을 발견하는 것들은 100년 전, 200년 전부터도 있어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룡들은 이미 다 캤을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공룡이 아닐 거야. 그렇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서 다 캐면.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서 공룡을 발견하면 그게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공룡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룡 화석을 발견하기 쉬운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공룡에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돼요. 신종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남들 안 간 데 가는 거라서 이렇게 사막에 가든지 남극에 가든지 이런 데 가서 공룡을 발굴하면 그게 내가 처음 발견한 거라서 내가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남극에 가서도 공룡이 나올까요? 네. 왜? 남극도 옛날에 다 맞추면 어떡하냐. 좀 틀려줘야 내가 재밌는데. 맞아요. 남극도 예전엔 대륙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있을 때에는, 중생대에 따뜻한 곳에 있을 때에는 공룡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남극에도 공룡 화석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판게아라고 불러서 대륙이 다 한 덩어리로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의 여러 개의 대륙이 되기도 했고, 그전엔 그 붙어있던 게 또 떨어지기도 했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남극 대륙이 중생대 때는 이제 더 따뜻한 데 있다가 지금의 남극으로 내려온 거니까 남극에 가서도 공룡 화석을 많이 발견하고 있죠.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도 새로운 공룡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공룡뼈가 보이시나요? 보여요? 여기 허연 게 다 공룡뼈야. 발에 차이는 곳이에요, 저기는. 정말로. 근데 발에 차이는 공룡은 연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 공룡뼈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아까 티라노 이빨 봤었죠? 그거를 연구하느라 이제 필요해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내가 실수로 그걸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 공룡은 어디서 나온 거야? 고비 사막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있는 공룡뼈만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짜 그 가치가 있는 공룡뼈인 거고, 굴러다니는 건 아마 자기 걸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런 굴러다니는 공룡뼈는 연구는 하지 않아요. 어쨌든 공룡뼈가 이렇게 있죠. 좀 더 확실해지나요? 갈비뼈예요, 갈비뼈. 널쩍한 갈비뼈. 이거는 뭐게요? 공룡 그 갈비뼈 엉덩이 공룡 뼈. 아니에요. 골반. 공룡 아니에요. 공룡알. 요거는 카메라 뚜껑. 버린 거냐고?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비교해 주려고 여기다 놓은 거야. 보통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카메라 뚜껑이나 볼펜이나 동전이나 망치 같은 것들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게 인증샷을 찍는 게 아니고 얼마나 큰 공룡인지를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공룡 옆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도 해요. 제가 있던 연구실에 있던 선배님 한 분은 해남에서 공룡 발자국을 연구하셨는데 공룡 발자국이 되게 큰 게 나왔거든요.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자기 아들을 집어넣었어. 발자국 안에 아이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런 발자국 화석을 연구하시기도 했죠. 이거는 무슨 뼈 같아요? 이거는 등뼈, 척추뼈. 감자탕 먹을 때 나오는 그 뼈 있잖아, 그죠? 그게 이만큼 큰 거예요. 주먹만한 뼈, 척추뼈. 커다란 뼈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름 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도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지질학 연구를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의 지질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주도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데요. 공룡을 연구하려면 우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룡을 찾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공룡을 찾으려면 눈이 좋은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연구자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는 연구자가 하지만 발견하는 건 눈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잘 찾아요. 그리고 그런 눈이 많을수록 찾기 좋겠죠. 사막에 도착해서 그 넓은 땅을 다 뒤져야 되는데 연구자 두세 명이 가서 찾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공룡 연구자는 아니어도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해왔었고, 그걸 여기서는 고비 다이너소 서포터즈라고 부르는 그런 팀들을 꾸려서 여러 해 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공룡 발굴을 하러 갔던 거였었죠. 그 결과로 발견한, 이건 뭐 제가 갔을 땐 아니었지만 그 데이노케이루스라고 부르는 이렇게 길다란 팔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아주 희한하게 생긴 공룡을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네이처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 중에 하나죠. 여기에 논문을 내기도 했어요. 주 저자가 이육남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박물관 관장을 하고 계셨지만 저 논문 내고 나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교수로 가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양재 연구원이 같이 일하던 연구자였었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그때도 젊었죠. 이분이 이육남 교수님이시고 지질학과 학생들이 몇 명 갔었고, 이분은 한겨레 신문 기자 취재하러 같이 가셨었고, 이분은 그 세미라 작가, 화가이신데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하셨다고 해요. 한 명 더 갔는데 그분은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일하고 있던 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국립 어린이 과학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고비 사막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했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만 이렇게 지붕인데서 잠을 자고 나머지 날들은 1인용 텐트에서 잠을 잤어요. 왜 1인용 텐트에서 잤냐면 처음 이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3인용 텐트를 쳤더니 그 사막의 폭풍에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각자 1인용 텐트에 자기 배낭을 꼭 집어넣고 날아가지 않게 보호하며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처음엔 이렇게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막은 이런 곳이죠. 점점 더 길이 험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곳을 지나게 되죠. 저런 곳을 지나서 조사 현장에 오게 돼요. 이게 다 제가 묵던 숙소고요. 여기에 커다란 텐트가 보이는데 이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고, 여기 있는 커다란 트럭이 일주일간 3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과 여러 가지들을 담고 운반하는 그런 트럭을 타고 갔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습 같은 게 연출이 되어 있는 거죠.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여기 물 보이죠? 이 배낭 안에도 물이 있고,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일정 시간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항상 물을 먹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안 하고 그냥 괜찮겠다라고 버티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쓰러져 버릴 수 있으니까 자주 물을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망치를 제가 들고 있죠. 카메라를 목에 차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그러네요. 내비게이션이에요. GPS라고 부르는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장치여서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이 있지도 않잖아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한 데에서 열심히 몇 킬로를 이동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럼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위치에서 저걸 켜고 이제 그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어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표시해 주니까 저런 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계속 켜놓고 있으면 배터리가 다르니까 그럼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처음에 마킹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 끈 다음에 이동해서 다시 필요한 위치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공룡 발견했어. 그 위치가 그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켜서 또 다시 위치를 추적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본부로 돌아갈 때 다시 이제 켜서 원래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니었지만 사실 제가 요거 몇 해 전에 그 고비 사막에 다른 탐사를 하러 갔다가 그 GPS를 안 가지고 간 바람에 돌아오기 전날 길을 잃어서 한 3시간 정도 조난을 당했다가 시력이 5.0인 몽고 현지 그 같이 참여했던 연구자가 찾아주셔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5.0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형체도 안 보이는데 찾아서 달려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다 살았죠, 한번 진짜. 망치는 있는데 옆에 있는 건 공룡뼈는 아니고 소뼈예요, 소뼈. 그러니까 그 화석이 아닌 사람 뼈요? 아니 소. 이게 전공자가 아닌 공룡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이 처음에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게 소뼈고 어떤 게 화석이고 그 어느 부위인지 같은 것들을 먼저 학습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각자가 자기 몫의 공간을 할당받아서 쭉 돌아가면서 화석이 보이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일부라도 보이면 거길 중심으로 또 파헤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뼈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거는 운에 아주 많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공룡뼈 같아요? 근데 옆에 막 돌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죽은 소뼈가 아니라 화석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도 뼈가 많죠? 여기 있는 건 어때요? 돌이 바닥에 붙어 있죠. 이건 연구할 수 있는 거야. 공룡뼈.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와야 되니까 석고. 그냥 말하면 안 되지. 일단 꺼내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뼈 주위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저러다가 그 옆에 있는 뼈를 건드려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깰 수 있을까? 근데 어디까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거리를 두려면 원래 어디까지가 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흙을 파가지고 그 붓으로 털어내가지고. 저걸 붓으로 털면 한 달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면 해부학을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얘도 일종의 그 척추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뭐 파충류가 있으면 요 뼈가 어느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뼈는 초식공룡의 갈비뼈거든요. 그 양갈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뼈면 이런 구조이니까 요만큼까지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파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조심해서 파야 되겠지만 다 파내면 그게 틀리면요? 틀리면은 다시 붙이면 되죠. 그래서 본드를 꼭 가져가요. 정말로 깨지면 접착제를 붙여요.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나중에 전시되어 있는 화석 같은 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뭐 사고를 치지 않더라도 원래 깨져 있는 뼈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거 붙이는 흔적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치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화석이라는 게 처음부터 멀쩡히 있던 것들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변수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석고 붕대를 감싸서 이런 모습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막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발견한 날짜고요. 요거는 부위. 발견한 사람 이름. 아. 그리고 요거는 왼쪽 갈비뼈라고 써있는 거예요. left knee. 폭립 할 때 입이야. 여기 써있는 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킬로사우루스라고 써있어요.
앙킬로사우루스 꼬리뼈예요? 뭔지 알죠? 꼬리뼈. 안킬로사우루스의 왼쪽 갈비뼈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지? 이거는 이쪽이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걸 떼서 가져올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묻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 당시에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느냐면 처음 발견한 다음에 정확히 다 적어두지 않으면 연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 까먹으니까. 게다가 한 개만 발견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발견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다 감싸놓으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발견한 직후에 어디서 어떻게 발견한 거고 어떤 부위고 어떤 위치였는지를 저렇게 다 화석 위에다 기록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화석이든 유물이든 잘 살펴보시면 저렇게 네임펜으로 뭐라고 써 있는 것도 종종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발견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죠. 발견한 당시에 저렇게 직접 다 스케치를 해요.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는지 다 써놓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 가져왔잖아요. 그죠?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면 물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화통화도 안 돼요. 저런 데서 전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럴 때는 위성전화를 가져갑니다. 기지국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전화가 안 돼요. 그런데 사진은 찍을 수 있겠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전화기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연구한 성과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기자들에게도 기사를 쓸 때 취재할 때 항상 중요한 건 수첩과 연필을 가져가라는 거이고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걸 기록할 때에도 직접 현장에서 수첩에 자기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적어서 사람들한테 연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거이지, 그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라는 건 물론 같이 가서 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나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록이 중요하죠. 고생이 많죠? 얼마나 것 같아요, 이 크기가? 한 1m가 좀 넘는데 이게 위쪽 어깨뼈 하는 게 어떤 동물이 이만한 어깨뼈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캐는 것 같아요? 요만큼이 공룡 알 조각이에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공룡 알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근데 실제로 발견되는 많은 공룡 알들은 이렇게 조각으로 발견돼요.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라면 끓일 때 맨 마지막에 계란을 깨 넣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계란 껍질은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 다음에 그걸 버리잖아. 그 위에 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계란 껍질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조각이 나 있겠죠. 그죠? 그게 이건 거야. 그런데 그냥 저런 모습의 돌인지 공룡 알 껍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이따가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계란 껍질이라는 게 매끈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오돌도돌한 돌기가 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알 속에 들어있던 새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꽉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알 껍질에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숨구멍이. 그래서 저 껍질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숨구멍 통로가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껍질 자체가 오돌도돌한 돌기가 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공룡 알 껍데기인지 그냥 돌멩이인지 알 수 있죠. 또 뭐가 궁금해요? 똥도 나오죠. 여기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는 저희가 갔을 때 똥은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위석도 나왔어요. 혹시 위석이 뭔지 알아요?
뱃속에 그 먹어서 풀을 소화할 때 사용하는 맷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을 말하죠. 그렇죠. 새 같은 경우에 이제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모래로 풀을 소화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나왔었고, 더 특이한 건 요 옆에서 육식공룡이 이빨이 나왔어요. 뭔가 스토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위쪽 어깨뼈, 상완골이라고 써있는데 위쪽 어깨뼈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공룡들의 낙원에서 1m 어깨뼈를 찾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자의 시각으로 그때의 공룡 탐사가 어땠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사가 끝나고 돌아와서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녁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달을 가지고 놀았어요. 해는 뜨거워서 못 만지고 달을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게 사막에서의 샤워장이에요.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을 조금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하듯이 물을 잔뜩 쓰면서 샤워를 할 수 없고요. 물통에 있는 물을 요 500ml 페트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여기에다 따라 부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담겨 있는데 요 쇠막대기 있죠? 이걸 위로 올리면 물이 약간 흘러나와요. 그리고 막대기를 놓으면 멈추니까 자동으로 이제 물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쓸 수 있어서 500ml 하나 가지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막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도 바로바로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씻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녁에는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한국 연구자들, 일본 연구자들, 몽골 현지 연구자들이 함께 가서 공동 조사를 했던 거라서 세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아까 발굴한 여러 개의 뼈들을 다 석고붕대에 감싸서 담아왔었고 시간이 모자라서 발견을 했지만 이제 다 키울 수 없었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땅에 다시 묻어놓고 정확한 그 좌표를 기록을 해놓았다가 그 다음 해에 마저 발굴하는 식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화석들을 이곳에 보관하게 되는데 몽골하고 중국에서는 그 나라 화석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돈 주고 팔 수도 있어요. 나라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야 공주에 가면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요즘에 아마 이름을 한국자연사박물관으로 바꿨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미국에서 발굴해온 공룡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류의 공룡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건 현장에 가서 발굴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리해가지고 전시한 공룡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 있는 농장에 가서 여기에 아무래도 공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한테 내가 몇 달러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공룡 캐게 해주세요. 캐서 나오면 가져가고 안 나와도 그냥 그 돈 드릴게요 라고 한 거지. 모험을 한 거지. 나왔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가져와서 처리해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온 공룡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굴하고 연구해서 전시한 공룡이 계룡산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이나 중국에서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서 저런 데에서는 그 나라에서만 발굴하고 그걸 거기에서밖에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가끔은 이게 그 연구센터 안의 모습이고요. 아까 그 하얀색 석고붕대 많이 봤죠? 이걸 처리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진공청소기. 그 석고붕대에서 꺼낸 그 화석을 처리를 해서 뼈만 남기기 위해서 암석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막 암석을 제거하거든요. 먼지가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처리가 다 된 공룡은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죠. 사실 근데 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몽골에서 발굴을 했는데 사실 연구자가 발굴한 게 아니라 도굴꾼이 가져간 거예요. 그걸 미국으로 가져갔대. 그래서 미국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경매에 내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공룡이 발견됐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몽골 거라고 확인하니까 정부가 이건 우리나라 거니까 돌려주시오라고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몽골로 돌아온 것들을 모아서 박물관을 지어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비 사막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는 물론 공룡을 발굴할 수도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몽골은 아마 초원에서 말을 달려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몽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막은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별을 보기도 좋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별을 관측하기 좋은 곳이 또 고비 사막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있는 게 몽골의 전통 천막인 게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 지내면 살기도 좋고 이상하기도 좋고 좋죠. 여기에서 사용하는 땔감의 재료가 뭐게요? 아니에요. 나무가 없는데? 말똥이에요. 말이 같이 있잖아. 말똥이나 소똥을 이용해서 땔감으로 쓰고요. 저도 예전에 게르에 가서 묵은 적이 있는데 게르 안에 이만큼 말똥이 쌓여 있어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완전히 바짝 마른 상태의 말똥은 냄새가 안 나고요. 저걸 그냥 난로에 넣고 태우면은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은하수를 처음 본 게 고비 사막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했냐면 밤하늘을 보는데 별이 많이 있는 건 많이 있는 거지만 어떤 부분에는 구름이 껴있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야. 다른 구름은 움직이는데 이 구름은 안 움직여요. 알고 보니까 은하수더라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빛이 많은 곳에서 사니까 우리가 은하수를 보기 힘든데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은하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 가서 자연을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데 오래 있으면 눈도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을 통해서 탐사했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런 과학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자료이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해양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에서 장영칠 주니어 연구단이라는 걸 모집해서 이렇게 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과학기지에 가서 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산 주니어라고 해서 극지연구소에서는 북극 체험단을 모집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북극에 가서 어떤 실험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신청해서 그게 이제 선발이 되면 비용을 받지 않고 북극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 그래도 전문가들과 기지에서 하는 거라서 다 보호를 해주니까 위험한 데까지 가지 않고요. 좀 더 크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글쎄요. 지질자원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는 이렇게 연안 지질 탐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자체 인력 개발원에서도 이제 대중을 위한 강연들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시설에 가면 참여하실 수 있을 거고 당장 우리 동네에서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우리 도서관에서도 계속 이렇게 과학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화석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되면 어디든 좋으니 좋은만 찾아보시면 학생들도 가족들 단위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이 전 시간까지는 천문학 수업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천문대가 있는 곳이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소백산 천문대는 근데 지금은 그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천문대보다 그 망원경 크기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 당시엔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나니까 더 좋은 망원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는 연구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대신에 이제 과학에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관심 있으면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서 소백산 천문대에 가서 천체망원경도 보고 밤하늘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됐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 갖는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하시면 그러면 뭔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